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원 여러분.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이신 김은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출 상담과 경력은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경매를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매 경력도 한 11년 정도 되고요. 현재는 이제 모든 부동산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대출 강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책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에 드디어 저자가 되어서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쓸 때 당시보다는 지금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보면 될까요? 대출 금리가 뉴스에서 정말 너무 무섭게 맞아요. 방송이 네. 됐었죠. 7%, 8%를 육박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실행 금리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요. 가장 극단의 금리가 였던 네, 거죠. 그래도 거의 6% 가까이는 실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4%대로 내려왔으니까. 4% 네. 초반, 중반 어느 정도? 지금 최저가 얼마 전 뉴스에는 3%대도 나왔다고 하지만 거의 4%에 가깝고요. 한 4%대 초반, 한 4.2%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으니까 네, 이 고정 금리가 변동보다 더 낮다면서요, 금리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싼 데로 손이 가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일단 싼 그쵸. 거 받고 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변동 금리도 나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거로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정금리를 잡아버리면 내가 너무 최고점을 잡은 게 아닌 것이냐라는 그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고민을 할 때는 더 내려갈 건지 아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채권 금리가 안정화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대출 상담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 경험을 미뤄 봤을 때 지금 추천하신다면은 약간 좀 변동적으로 추천을 하실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과거에도 고객님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저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변동과 고정이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변동금리 선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출 관련한 그 제도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규정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해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요점을 좀 찍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많이 어려웠다 했던 이유가 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규제 지역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오로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기 네.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그렇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출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DSR은요,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돈을 줄일수록 유리해져요. 근데 지금 이자가 높으면 은행에 갖다 줄 돈이 많겠죠. 그러게요. 예전에 2.5%대였으면 3억 나왔을 게 지금 5%면 절반으로 준다. 절반까지 줄어드나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DSR 40%, 이금융권은 DSR 50%. 신용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DSR 50%인 보험사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DSR을 산정할 때 이 전체 대출 기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신용대출 이런 거는 그 기간을 되게 좀 짧게 본다면서요? 맞아요. 5년입니다. 5년이군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DSR 너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이 제일 안 좋냐면 만기가 짧거나 금리가 높거나. 그래서 만기 짧은 대출로 대표적인 것이 신용대출 만기 5년, 네. 그리고 오피스텔 대출 만기 8년. 그래서 그런 대출들은 거의 DSR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똑똑하게 전세 직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새 전세자금 대출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조금 떨어져서 대출 한 몇 % 나오는지, 그리고 네. 구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랑 지금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좀 네. 알려주시면. 제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정말 중요해요. 신규로 받으실 분, 내가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세는 만기가 2년이에요. 전세 대출은. 그럼 2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걸로 갈아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부분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그냥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네, 당연히 나는 2년 후에 어느 은행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뭐 그냥 연장밖에 안 되는가? 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신규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 사기네 뭐네 이런 말 정말 많지 네. 않나요? 잘 골라서 좋은 집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내가 집값과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러면 꼭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 대출 중에서는 반환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전세대출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안심전세대출이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전세대출이 있으니까 집주인의 어떤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가입이 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전세대출도 받으면서 자동으로 가입도 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도 너무 차이가 없는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C세가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의 140% 이상이 되면 내 보증금이 차이가 없다. 만약에 140% 했는데 내 보증금보다 작다 집값이 이러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금리 부분에서는 이제 고만고만하기는 해요. 지금은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고정금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 대원 안 하는데요. 이런 은행도 있어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은행 직원하고 상담을 조금 더 해서 금리 저렴한 데로 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세대출 연장금리 물어봤더니 6%래요. 어우 세상에.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지금 신규 나가면 4.2%인데 무슨 6%냐 그랬더니 연장은 그렇대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행금리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은행 직원이 그냥 책임지기 싫으니까 높은 금리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신규 고객을 더 선호하다 보니 연장권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잡은 고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네, 그래서 꼭 연장금리 확인을 하시고 그 은행이 만약에 제일 싸다 그러면 그냥 연장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은행이 더 싸다 그러면 바꾸시는 게 좋죠. 혹시 이제 연장만 가능하고 다른데 신규는 안 되는 뭐 이런 조건이 걸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게?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는 없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값이 살다가 이제 9억이 넘으면 다른 은행으로 못 갔어요. 9억이 넘는 집은 전세 대출이 안 되거든요. 1주택자. 그랬을 때 그 은행에서는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다른 은행으로 가면 신규가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확인은 하시는 게 좋죠. 집값이 아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떨어진 마당에 지금 좀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좀 유리한 대출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그 해당자가 되는지 좋은 거는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해당자가 되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정부 상품. 정부 상품과 은행 상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상품에서도 디딤돌 대출하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딤돌 대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디딤돌 받으시면 돼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가격 5억 이하, 그 다음에 소득 6천 이하인 무주택자만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집값 9억 이하, 소득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보금자리론 받고 그리고도 안 되면 은행 상품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아마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2%대인가요? 네, 맞아요. 예, 할인금리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자녀라든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을 수가 없어요. 최저 뭐 1점 몇 프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그리고 요번에 신혼부부 한도가 최대 4억으로 늘어났어요. 집값도 6억까지 가능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웬만한 집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자산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는 지금 금리를 저번에 0.5%포인트 내려서 4%대? 4%대. 4%대. 네. 보금자리로는 원래 매달 말일에 금리가 나와요.
거잖아요. 금리가 항상 바뀌는 거지 뭐 지금 4%니까 영원히 4%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승인 시점하고 실행 시점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출이 과거에는 거치 기간이 좀 있는 게 많았거든요. 뭐 네. 1년, 3년, 5년까지도 네. 거치를 많이 뒀는데 요새는 이런 거치 기간 있는 대출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매매 잔금, 내가 보유한 집으로 받는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매매 잔금은요, 내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잖아요. 그거는 원래 비거치, 그러니까는 내가 이자만 내는 거 안 돼요. 비거치 혹은 1년 거치까지만 가능해요. 이건 정부에서 정한 법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는 길어야 1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보유한 집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치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치 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원금을 좀 빨리 갚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소득 증빙이 되는 분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치 기간을 둘 수도 있지만 저는 비거치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거치를 두게 되면 대부분의 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든요. 0.2% 할증?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그 기간 금방 와요. 1년, 2년 금방 오는데 그때부터 높은 금리를 그거 1년, 2년 미루려고 받으면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원금을 이제 은행에다가 계속 조금씩 내야 되는데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체증식은 지금 보금자리론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 은행들은 대부분 원금과 원리금 균등 둘 중에 하나로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원금을 내는 금액이 조금씩 갚거든요. 물론 체증식이 가장 조금씩 갚는 방식이긴 해요. 보금자리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금이 뭐 첫 달에 10,000원, 그 다음 달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체증식은 갚아나가는 방식이고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원금 균등은 뭐냐면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1억을 30년 동안 나눠서 매달 똑같이 내다 보니까 첫 달에 내는 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서 이자는 그 대신 갈수록 줄겠네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자기네들끼리 전산으로 시뮬레이션 맞추는 거고. 네, 그래서 고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원리금이 조금 편하기는 하죠. 특례보금자리와 디딤돌 대출을 설명해 주셨는데 디딤돌 특례보금자리 말고 은행도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뭐도 좀 있습니까? 보험사. 네,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금융권 보험사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받냐면 보험사가 DSR이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너무 많다.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9억도 넘는다. 그러면 특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험사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보험사 상품 중에서는 그 특례처럼 중도상환수수료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전세를 끼고 살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험사 상품 이용하시면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네, 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보험사는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신용도나 이런 게 확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어요. 이거는 실상이 어떻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신용 점수가 원래 좀 떨어져요. 한두 달 안에는 다시 회복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떨어져요, 신용 점수가? 그때 그분이 한 2단계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특히 전세 대출 받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최대 한도를 받으실 분이었어요. 최대 한도 5억이었거든요. 5억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가 상당히 좋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서류를 쓸 때는 신용 점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뭐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은행에서 신용 점수가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 대출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신용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확 떨어져서 최대 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좀 떨어지는데 조금 지나면 다 회복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금융권도 무조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처음엔 좀 떨어지지만 잘 갚으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주택자가 이번 기회에 되고 싶은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다주택자 규제가 근데 풀려도 사실 이 대출을 잘 활용해야지 가능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리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풀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풀리느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인 경우에 규제 지역도 30%는 대출을 해주겠다.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30%까지 규제 지역에선 가능하고 비규제 지역은 60%까지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안은 이제 은행 전산을 통해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원래 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0%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금액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DSR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이번 기회에 좀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런 움직임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집을 새로 살 때 법인을 만들거나 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렇게 사는 약간 뭐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이게 널리 알려진 정보는 좀 아니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대출 한도가 개인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때 규제 지역인 서울이 대출 한도가 개인이 40이었는데 법인을 만들거나 사업자로 했으면 80%까지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만들어서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풀린 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은행에서 공문 내려오면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많죠.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을 거고. 네. 상가도 있을 거고요. 이런데 걸리는 대출은 우리 주거용과는 조금 궤를 달리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DSR 40%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주거용이잖아요. 우리가 개인 대출로 받는 것은 DSR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SR은요 개인 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 요걸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DSR 안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면 다 나도 사업자 대출로 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 RTI라는 거를 봐요. RTI는 이제 월세예요. 월세가 많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또 희한하게 임대사업자만 보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또 안 봐요. 그래서 빌딩을 법인으로 많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상가를 살 때는 뭐 세무사가 됐든 대출 관련자가 됐든 명의를 어떤 걸로 할지를 꼭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정했어 이러면 네.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세요. 한 번은 바꿔준다. 명의를. 네, 왜냐하면 내가 알고 봤더니 법인이 더 유리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아직 안 만들었어. 네. 그러면 계약서에다 없는 법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개인으로 하지만 법인 나오면 명의를 변경해준다. 이게 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게 통하는데 내가 계약서 다 쓰고 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 쓸 때 다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빌딩 시장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정말 수십억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도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게 담보잖아요. 이게 뭐 신용이 법인 신용으로 나가는 사업자 대출이다 이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이게 담보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신규 법인이어도 소득이 없어도 크게 신경을 쓸 이유는 없었죠. 네. 그 대신 물건 평가는 해야죠. 물건이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뭐 이런 거는 다 감안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법인으로 그렇게 큰 금액 만드는 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자 소득을 본다거나 또 대표자가 주부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은 이제 원활하게 대외 활동을 하시다 보니 법인 명의를 부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은행에다 해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부지만 우리 남편은 소득이 이렇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법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LTV, DTI, DSR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가지만 사업자 대출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금융사를 상대로 뭔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무서운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좀. 네. 최근에 이제 규제 지금 몇 년째 규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행을 약간
경찰서 같은 그런 네, 생각을 네, 네,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비자예요. 은행에다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표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네. 있는데 은행 직원도 사람이에요.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규정이 또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을 상대로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같이 청하는 게 저는 좋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미안한데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런 식으로 그 해결을 하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님 모시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질문지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지 없는 질문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저는 항상 집값이 비쌀 때나 쌀 때나 항상 얘기했던 게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2년마다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집값은 최저점을 잡기가 사실 쉽지 그러게요. 않아요. 모든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마침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 가까이 하락을 한 경우도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던 집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금매라든지 지금 금매가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좀 가지면 나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진 소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이 좀 인터뷰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직접 레오 대출 연구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